이번 주에 개관한 신안 해조선소 차단의 문제 특별자로 보러 오셨는데요. 혹시 서울 전시 보신 분 계신가요? 서울에서?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한 40여일 동안 전시가 됐던 것을 서울 전시가 종료되고 나서 이제 광주로 와서 저희도 따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전시 개관을 말씀드리면 지금 선생님께서 서 계신 이곳이 전시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서는 신안선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신안 2부 이제 고문창고가 열리다. 신안선에서 실려있던 각종 도자기, 금속기 등등 각종 물품들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 신안선에 담긴 문화기호라는 주제로 신안선에서 나온 유물을 토대로 그때 당시 14세기의 동아시아 사람들의 문화생활이 어땠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서울에서는 없었던 저희 박물관이 새롭게 준비한 섹션인데요. 신안선과 광주박물관의 인연을 소개합니다. 저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안선 발굴로 인해서 광주박물관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경원항을 출발해서 일본의 하카타항으로 향했던 14세기 최대의 무역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려시대 동아시아 교역로와 신안선의 항로인데요. 원래는 중국의 경원항을 출발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의 하카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 근처에서 풍랑을 만나서 신안 앞바다까지 좌초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좌초가 돼서 그래서 원래 이 유물들은 신안선이 제대로 도착했으면 일본에 가 있는 게 맞는데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전시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신안선은 14세기에 중국에서 건조된 배로 추정되고요. 대략 이제 한 60명 이상, 150명 이상이 이제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역선입니다. 경원항을 출발해서 그때 당시 중국에서 유명했던 묘지 등에서 만들어진 도자기, 금속기, 그 외에 각종 향신료들을 싣고 일본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게 됐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서 75년도에 신안선이 처음으로 이제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그 청자 6점이 확인이 되면서 신안선의 존재가 확인이 됐고 그 이듬해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신안선 발굴이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발굴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 관리국이었고 지금은 문화의 청, 그래서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수중고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발굴선도 있고요. 수중 발굴선. 그래서 수중 발굴선을 띄우면서 장기간 이제 바다에 나가서 신안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마도선 1호선, 2호선이 발견이 돼서 마도선 발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안산의 대부도 쪽에서 또 고려시대 목선이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신안선에 실려있던 여러가지 이제 유물들을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건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됐던 똑같은 영상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부부터 물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다 전시를 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죠. 주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 도자기 쪽에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도자기들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요거를 딱 이렇게 독립장에 혼자만 놔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놔뒀겠죠? 이게 처음에 어부의 그물에 걸려온 6점 중에 한 점입니다. 예. 그래서 쭈꾸미가 붙어서 이제 그물에 걸려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6점이 처음에 건져 올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건져 올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1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 유물을 건져 올린 어부의 지인이 동생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신고를 하자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그래서 조사 결과 이게 이제 원대 한 650년 전에 원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입이 판명이 났고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수중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로 인해서 신안선이 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 사실 발굴이 시작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도굴도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로 그냥 긁으면 이제 건져 올라오니까 도굴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다시 도굴된 도자기들도 회수하느라고 문화재관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안선에 나온 도자기들을 이제 노출형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한 건데요. 요거 이제 도기들이죠. 대략 이 안에는 아마도 향신료라든지 술이라든지 무슨 장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뭐 무덤 바닷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그 안에 있던 성물을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거대한 용기들이 신안선에 실려서 아마 일부는 뱃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사용됐던 음식 재료가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또 수출품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트는 동정과 자다목인데요. 선생님들 저 뒤에 보시면 사진 뒤에 나무, 통나무들 막 쌓여있죠? 저것이 자단목입니다. 일종의 향목이죠. 향목이고 향이 나고 목재를 가공하기 굉장히 튼튼하고 가공하기가 편해가지고 가공해서 저 왼쪽 끝에 있는 저 조각품을 보면 저게 상입니다. 반상이라 그러죠? 상 다리랑 상 옆에 이제 조각을 장식한 건데 위판이 없어요. 그래서 상이 복원을 못하고 저렇게 이제 다리와 이제 장식품만 이제 복원한 상태고요. 이렇게 향나무식으로 향목 이렇게 토막을 내서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요대로 수출이 되기도 했고, 아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도자기를 포장할 때 도자기와 도자기 사이에 넣어가지고 도자기가 이제 움직여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긴 동전인데요. 신안선에서 동전이 28톤이 나왔어요, 총. 그래서 28톤이 나왔고, 근데 그 시기는 그 전환과 후한에 또 신나라 시기의 화폐부터 아주 중국 전 시기의 화폐가 나오고 있어서 무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시기의 화폐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출품이기도 했지만 수출품 겸 일종의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단목과 함께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은, 무게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톤이 밑에서 이제 중심 나무랑 같이 잡아주면 배가 흔들림도 적고 이제 항해를 하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아마 그런 용도로 겸해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저쪽에 보이시면 왼쪽에 삼조끼 달린 다리 3개 달린 향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쓰는 프라이팬, 냄비, 숟가락, 이런 바라들, 촛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쪽 끝에 보이는 3발 달린 향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아주 오랜 시기부터, 오래 전부터 사용되는 형태고요. 그게 이제 1000년, 2000년이 지나서까지 사용되었음을 신안선에 나온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은으로 만든 촛대들이고요. 지금 왼쪽 보시면 매병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보통 도자기로 만든 매병인데 특이하게 이제 은재로 만들어서 은재 매병, 최상급의 이제 유물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거울, 장식 무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안선은 수출선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일본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 일본의 귀족들이 주문한 물품들이 선적이 되어 있었던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려있던 유물들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도 최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바라, 징이 있는데 이건 악기예요. 근데 자바라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이제 예불 들 때 많이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배에 스님들도 탔겠구나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자바라 같은 경우도 저쪽에 하나가 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중국인, 일본인 뿐만 아니라 또 직업, 스님도 탔을 거고 고려시대 고려 사람들도 탔을 거고 그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은 유물 중에 하나인 도자기입니다. 자, 이 도자기는 청자예요. 청자인데 중국에는 여러가지 도자기가 만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그 요지 중에서 청자 제작으로 유명한 중국의 용천료라는 가마에서 만든 청자들인데요.
뭐 송대나 원대 이전부터 청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요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형이나 이런 제작 방식은 용천료 특유의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왕조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약을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도기의 크기라든지 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시기 도자기가 이거는 기벽도 이거랑 비슷하고 하니까 어느 시대의 거겠구나 이러면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원대,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인데 원대로 갈수록 도자기의 크기가 커집니다. 저로 아래쪽에 이제 작은 것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접시나 항아리들이 송대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경덕진이나 이런 데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중국에서도 귀한 자기들인데, 단일 유적에서 이렇게 용천료나 경덕진에서 나온 유물이 최다 수량으로 확인된 게 신안선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이 정도로 한 유적에서 많이 확인된 사례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안선이 좀 의미가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덕진료를 비롯한 이제 노호동묘라든지 중국 각지 요지가 이제 속해 있는 장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백자 비스무리한 게 이제 경덕진에서 만든 도자기들인데요. 보통 이제 저게 백자처럼 보이지만 청백자라고 합니다. 청백자. 예. 지금 보이시겠지만 청자랑 백자를 구분하는 거는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테토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겉은 청자색인데 어떤 거는 백자인 경우도 있고 테토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청백자인데 유약이 투명하면서도 푸른빛을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청자와 백자 사이에 있는 청백자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경덕진에서 나온 청백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신안선에 발견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요지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량이 확인된 예가 없는데 신안선에서 경덕진 출토, 경덕진 제작 자기들이 다량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이 특별전을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만든 도기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저런 흑유라든지 이런 분청이라든지 왼쪽 위에 삼각 향로를 보시면 저건 이제 노호동묘에서 만든 5점이 나온 향로 중에 하나인데 빈열이 많고요. 빈열이 이제 도자기에 이제 금간 것들 있잖아요. 금간 것들. 빈열이 많고 저렇게 탁한 백색의 유약을 바른 그 특징이 노호동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량은 많지가 않았어요. 신안선에서 나온 노호동묘 제작품은 한 5점 내지는 10점 내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안선에 실려있던 도자기들은 주로 경덕진이나 용천료에서 제작된 청자, 청백자가 수량이 가장 많아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경덕진과 용천료에서 나온 도자기들을 선호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도 나름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 역할을 했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후추가 있고 계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다 버린 씨앗도 있고요. 그와 함께 이런 보시면 목재로 만든 칠기들, 장식된 칠기들이라든지 빛, 그리고 유리로 만든 비녀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 비녀는 일본 가마쿠라 막부의 실력자, 여성 실력자가 주문했던 물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렇게 벼루들도 다양한 모양의 벼루들이 확인이 됐고, 이제 저 목재, 칠기로 만든 거리도 확인이 됐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도자기뿐만 아니라 목재로 만든 칠기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뱃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를 뱃사람들이 사용했던 용품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쪽에 아까도 보셨겠죠. 금속 후라이팬이라든지 주전자, 도마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도마. 그리고 긴 항해에 지칠 동안 장기판, 바둑알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말은 이게 일본식 장기로 알고 있는데 장기말은 발견된 사례가 좀 있는데 장기판까지는 발견된 사례가 좀 드물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인이 탔다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 뒤쪽에 파란색, 녹색빛을 띠는 매병은 일본 가마쿠라 시절 가마쿠라 왁구에서 만든 도자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다를 신고 자기의 매병을 들고 탄 일본인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기적적으로 밀짚 모자도 확인이 됐습니다. 서해 바다가 아시겠지만 뻘이 많아서요. 물이 탁하고 뻘이 많아서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뻘에 묻히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나 이런 것들이 보존이 잘 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저희 이제 광주 주변에 신창동 지역이라고 저습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목재 농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만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랑 차단이 되고 밀폐가 되다 보니까 진공 상태가 돼서 이제 공기와 접촉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 목재가 잘 보존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관은 진주박물관에서도 많이 보셨죠? 네. 일종의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택배 화물표.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일본의 동북사, 도호쿠지라든지 뭐 강사사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요. 기념명이라든지 무슨 뭐 물품의 수량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목관이 디자인이 다양해요. 뭐 동복사로 가는 목관에는 끄트머리에 이제 조각이 꼭 튀어나오게 이제 가운데를 파가지고 특징을 그렇게 묶어놨고 또 저렇게 강사작 쓰인 것들은 저런 형태. 그래서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택배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쪽 끝에 보시면 도량형을 알 수 있는 추와 자 그리고 저울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도량형도 역사상으로 계속 변동이 되는데 저 당시에 저 추와 저 저울을 척을 통해서 그 당시에 도량은 어떻게 사용됐고 기준이 뭐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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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앞에 일본 그 네네. 병하고에다 네네. 같이 일본 병도 네네네. 있었다.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주문한 물건을 확인하면서 같이 타지 않았을까요? 네? 주문해서 물건 확인하면서 같이 타지 않았을까요? 확인차.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알기로는 은은 그 일본의 이완이 그 광산에서 세계 3분의 1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중국에서 그리 저기가 일본 본토에 은이 많은데 네. 굳이 중국에서 이런 저기를 덩어리를 은덩어리를 수출을 할 수가 있나? 저 은덩어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량형 저울 역할을 했던 추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예, 저쪽에 있는 은이 이제 일본에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 가공의 방법이라든지 제작 기술에는 아마 중국이 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이런 거는 중국 그때 당시 일본도 중국 상품을 최상급으로 쳤고 중국이나 고려를 그렇기 때문에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일본이 은이 말 수도 있지만 뭐 재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중국제를 선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똥을 가서 예. 녹여서 쌓인 네. 불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재련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리상으로나 아무래도 중국이나 고려를 거쳐가지고 중국이나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이런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시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네. 목표에 가면은 그 해저나 네. 유물 전시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하고 이거 관계는 그 배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이게. 그럼 이 정도 거의 아니요, 그러니까 그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에 있는 유물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70년대 발굴할 때는 문화재 관리국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제 발굴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도 그 신한 예, 유물이 있습니다. 다 다 따로 있잖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이랑 군산에 내는 거죠. 네.
선생님 여기는 네. 그러면 도장이라 했으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도 있고 도장.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림, 용문이라든지 무슨 뭐 고문 모양 이런 것들이 있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어디서 와서 네. 그러면은 보낼 때 당시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가 보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희난선 준비를 하면서 저희 광주에 있던 거를 서울로 다 보냈어요. 서울로 다 보내고, 예, 전시할 때 보내고, 원래 기존에 이제 아마 그 아주 오래전에 이제 좀 분산이 됐던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3부에서 박물관과 신안선 유무를 설명을. 신안선의 도자기 포장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포개서 넣는데요. 지금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저 영상을 보면 나오겠지만 아까 저 토막난 향목을 채워가지고 도자기 움직임을 깨지는 거를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상자들이라든지 10% 써가지고. 지금 이게 되게 깨끗해서 다들 놀라시는데 이것도 유물입니다. 신안선은 상자도. 그렇죠. 예, 그때도 보존 처리, 보존 상태도 양호했고 보존 처리를 끝내서 마치 최근 거랑 별 달리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착착 싸서 저렇게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아 여기 예. 어디에 뭐시 차에 있었고. 발굴 현장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답사로.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발굴 현장 보시면 실로 쳐서 방 안에 치잖아요. 물속도 똑같습니다. 물속에서도 저희가 전체 배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물속에서 실치고 그림을 직접 그려요. 지금처럼 지금도 이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에서 쓸 수 있는 펜이라든지 특수 용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 스쿠버 다이버 해서 다 들어가서 지금 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선생님들은 스쿠버 자격증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 들어가서 발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밟고 계신 게 신안선 발굴됐을 때 그때 당시에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손으로 그린 도면의 일부를 바닥에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칠 때 저희가 이제 네모칸을 치잖아요. 이제 방안을 치는 겁니다. 뭐 2m, 2m 구역에 어떤 유물이 어디 있었고 이런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2m, 2m 내지는 5m, 5m로 구획을 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를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보면 유리랑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 도면을 토대로 저희가 바닷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라고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 도면을 최대한 내가 이 하나 네모다. 이 네모가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죠. 발굴팀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은 더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라이트 들고 내려가서 에어프레셔를 제거하면서 이제 실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습하는 걸 수중 발굴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지금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아시다시피 서해 바다가 굉장히 물이 탁하고 꺼리고 시야하고 안 되기 때문에 쓰러지면서 수중 발굴이 흩어져서 좀 그렇겠지.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렇게 다양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배가 몇 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한 대에서 나온 겁니다. 배 한 대에서. 네, 배 한 대에서 나온. 지금 서울은 한 25,000점이 전시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공간이라든지 그런 특성상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해서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저 동전까지 포함해서 한 10,000여 점이고요. 지금 이 벽구장에 있는 것들 하나 5,500점. 서울에 있는 거 그대로 너무 많은데 저희는 공간에 그걸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서울 가서 본 것도 없어요. 다 선별해가지고 또 골라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너무 귀엽고 이쁘다. 너무 예쁘다. 이제 철화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면 대교 철화 강초원 벽인데 이 철화라는 거는 이제 그 산화철을 이용해가지고 분해를 그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교했고 예, 철화 네네. 그래서 조선백자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도자기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고려말 조선시대는 군청사기가 유행합니다. 군청사기. 그러다가 순백자로 가고 그 이후에 청아백자가 잠깐 나왔다가 청아백자 파란색으로 그린 게 그런 것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유행하는 그런
너클무늬 항아리 이건 역시 저희 있는 용천료에서 제작된 청자입니다. 이제 저쪽에는 뚜껑에 보이는 건 줄무늬 문양의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모란물을 세세하게 새겨가지고 국열과 함께 그래서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독립장에 따로 전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하고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뚜껑은 저쪽에 있는 저 줄무늬가랑 맞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 서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시했고 이제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그냥으로 나타낸 거는 그쵸. 이제 제작하면서 이제 스트라지게 옆에를 깎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양각인가 그런 식으로 파면은 금각이고 도드라지게 하면 이거는 보기에는 판 게 아니고 친 거. 주변을 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북아시아의 문화는 어땠을까 하는 걸 알아보는 섹션입니다. 중국과 한국, 그때 당시 고려죠. 원나라, 고려, 일본의 가마쿠라마쿠가 14세기에 같이 존재하면서 과연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어떤 문화를 서로 했는지에 대한 섹션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화선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우기 때문에 신화선을 실려했던 유물을 보면 일본 사람들, 그때 가마쿠라마쿠의 상류층이 어떤 문화를 서로 했는지, 어떤 도자기를 서로 했는지, 무엇을 더 많이 주문했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상류층의 중국 취향이라고 해놨는데요. 부제는 차와 향과 꽃입니다. 차와 향과 꽃. 보시면 일본도 그렇고 다도가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다도와 관련된 식기들 그리고 차와 관련된 향압이라든지 그리고 향로들이 꾸준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철제라든지 저런 모아라물의 화분까지 그래서 저런 화분에 꽃을 꽂았고 저런 닭에 차를 먹었고 향로에 향을 피워서 문화를 향유했던 그런 일본인들의 취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개입니다, 베개. 베개예요? 베개. 예. 도자기 벽에네. 베개고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을 도자기로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슷한 유형이 많은데 어떤 거는 금속이고 어떤 거는 도자기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다리가 긴 삼조끼 향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3대, 뭐 하상조 때부터 유행했던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0년이 지난 송대 원대까지도 같은 형태의 도자기가, 같은 형태의 향로가 도자기로도 만들어지고 철제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특징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과거를 굉장히 동경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동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고가 유행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행은 그거든. 예,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향로고요. 우리나라도 도자기 뭐 옛날 거 예. 똑같습니다. 예. 만드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 보이시는 게 고려 청자입니다. 이거는 신안선에서 나온 청자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고려, 일본과 중국이 신안선으로 무역을 할 때 고려의 문화는 어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고려 청자 섹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상당 기법이 근데 보시면 형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뭐 병이라든지 이런 발이라든지 완이라든지 향압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14세기 때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문화를 공유하면서 공존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고려는 불교가 워낙에 용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자형 향로, 만자가 새겨진 향로가 또 있고, 예, 저런 장식품들, 철제 장식품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약사발이고요. 절구.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른쪽 장인데요. 예. 자, 7점만 있거든요. 왜 7점만 여기다 따로 해놨을까요? 이 의견은 분분하지만 신안선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고려청자 7점입니다. 네. 신안선에 그렇게 도자기가 많은데 고려청자가 왜 7점밖에 안 나왔을까?
물론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건 7점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 7점이 신안선에서 나온 유일한 고려청자. 그럼 고려에서 샀을까요? 원에서 사서 쓰셨을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고려 청자도 굉장히 전 세계적 그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 소장 배에 타고 있던 선주나 누군가 개인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고려 청자가 지금 보시면 뭐 많이 차이도 있고 저런 상강기법이랑 학무늬도 많이 새겨져 있고 저거 학무늬가 새겨진 건 전형적인 고려에서 많이 보이는 문양이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과는 색깔이나 빛깔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를 통해서 고려와 또 이제 중국의 청자의 차이를 색깔이라든지 그런 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냥 요거는 산이나 이런 거를 형상화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향만 나게 뭐 많이 보셨겠지만 금동대학로에는 악사도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나오고. 예 만약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크기가 더 컸으면 더 붙을 수도 있겠죠. 금동대학로는 굉장히 크니까. 소재 인문선이라든지 그 차와 관련된 섹션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신라 토구들은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저 생전에 썼던 거를 그대로 어떻게도 하니까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데요. 신안선이 발굴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신안선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지으라고 이제 건립 지시를 하셨고 그 결과를 이제 광주에 해방 이후에 왕도가 아닌 곳에 우리 손으로 세운 최초의 국립박물관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부여나 경주에 있는 박물관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박물관이 모태가 돼서 간 건데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최초로 이제 국립박물관이 세워졌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기록원이나 그 관련된 사진 자료나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제 84년도 10차 발굴에 이르기까지 이제 발굴의 일정과 동원 인원을 여표를 정리했고요. 일단은 신안선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포 작업이라든지 운송까지 해서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지진 때문에 그 지금 보시면 다 실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 저희 5,000점 다 묶느라고 전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놓고 일단 놨는데 10월 초인가 9월 말쯤에 지금 광주에서 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2.2 정도가 이거 근처에 그래가지고 다 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로 다 당기고 안에 이제 흙주머니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거한테 그 유물을 서울을 내려오고 해포하는